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국방력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국방 예산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코스피가 향후 2년 안에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을 아시아 신흥국 내 핵심 투자처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는 3,200에서 3,5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소매 유통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 이래 4년 만에 기준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대한상인은 급등 배경을 두고 주식시장 상승, 새 정부 출범, 소비 쿠폰 지급 같은 소비 진작책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LG전자가 꿈의 반도체 장비로 불리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B2B 사업 강화로 체질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는 LG전자가 이번 개발로 미국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협상하겠지 하는 이 타코 심리가 조금 더 강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11만 9천 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크립토 위크를 앞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실적 안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지 함께 호흡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의 XAI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투자 설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쉬고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속에 정규장에서부터 애프터마켓까지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XAI 자금 조달설입니다.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가 기업 가치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초대형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일축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지난 11일 날 이제 xAI 기업 가치를 2천억 달러로 이제 책정해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제 지난해 11월에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서 무려 이제 4배 정도 뛴 수치입니다. 실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요 SNS X를 이제 인수할 당시에는 440억 달러 정도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뛴 거라고 책정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이 해당 보도가 퍼지자 SNS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며 이제 xAI는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다.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시장 움직임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말 xAI가 담보 채권과 대출로 50억 달러, 여기에 전략적 지분 투자로 또 다른 50억 달러, 총 100억 달러를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사실 이제 고성능 AI 칩 데이터 센터 구축과 모델 훈련, 이제 인프라 강화 등에 대거 투입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xAI가 거의 모든 자금을 이제 빠른 속도로 소진 중이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유치된 자금의 대부분은 구프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계 자본이 이제 참여자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동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재미있는 소식이 최근에 또 들렸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12일 날 스페이스X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20억 달러를 또 투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50억 달러 규모의 xAI 지분 투자 유치의 일부로 xAI가 이제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 이제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데 xAI가 이제 외부 기업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제 위성통신 스타트업에 이제 스웨임 테크놀로지 인수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때 말고는 이제 이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xAI 투자는 스페이스X 머스크 계열이 직접 투자한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 달러 가지고 있는 주사에서 이제 20억 달러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돈이 자금이 투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 사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좀 특별하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희소성을 일단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경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정치적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경우에는 공론화하면 SEC 등 어쨌든 정부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떤 중동 자금을 참여할 경우에 국가 안보나 이런 게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테슬라나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오픈AI 같은 경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으는 이런 자금 같은 경우에 자신이 어쨌든 지분을 많이 확보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배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배권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공식 자금 조달을 피하면서 외부의 간섭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어쨌든 자신의 통제하에 좀 두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스크는 지분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파트너도 좀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기술 전략적으로 어쨌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천억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설로 혼돈을 좀 겪고 있다라는 내용들 점검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추가 조달 없다, 자본 충분하다라는 반박의 목소리를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금 조달을 부인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거든요. 일단 자본력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루머를 좀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가 돈이 좀 많다고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탄탄하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본이 충분하고 꾸준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을 인식하면서 통제하기 위한 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루머를 부인함으로써 XAI가 이제 지금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대중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XAI가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이 부분이 협상하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과대 광고나 성향에 집중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업 실적에 부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자신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이 좀 유리한 고지에서 많은 것들을 협상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는 이제 조달서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화웨이, 엔비디아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여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스모닝 차이나에서 화웨이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자사의 AI 칩 판매를 적극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자사 칩의 어센트 910B를 내세워서 이제 약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랑 태국에게 이제 중남아 칩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사우스모닝 차이나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등 복수 익명을 통해서 화웨이가 이제 이들 국가에게 잠재적으로 고객사에 직접 이제 홍보를 하면서 수천 개의 어쨌든 규모의 칩 판매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형의 어센트 901C라든가 기반의 AI 시스템의 어쨌든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장의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등 방식의 이런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엔비디아, AMD 수년간 이런 부분에 칩을 제외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틈새를 노려서 화웨이가 엔비디아 대체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약간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지만 UAE 측은 화웨이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웨이 칩에 대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 엔비디아 측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 2단계 정도 낮지만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측은 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 상무부는 안보 담당 차관의 제프리 캔슬러는 중국의 글로벌 AI 야심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엔비디아 젠순왕 역시 화웨이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IT 기업으로서 참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미국이 각국의 화웨이 칩 사용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칩에 대한 수출 승인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연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중동 순방에 수십억 달러의 반도체 계획에 승인을 받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웨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AI 전쟁에 대해서 지정학적 포지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상으로는 중동, 동남아 시장이 화웨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로 그치는 건 아닌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전에 이게 왜 이렇게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칩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 주권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이제 GPU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의존해 왔는데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약간 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라서 생태계 구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안보에 대한 차원이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쨌든 수출이 제한되자 중국은 국내 공급망이라든가 신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안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쨌든 AI 칩이 이제 핵 이후에 어쨌든 경제 안보라고 하고 이강 체제에서 자신들의 의욕을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어떤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AI 칩을 통해서 디지털 패권과 이런 부분에서 방어 돌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독립성이라든가 이 패권 유지에서 정치 경제 생존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언론 플레이라는 건 그전에는 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게 어쨌든 내부 판단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잠재적 단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웨이가 잠재적 칩과 고객 신뢰 구축에는 초기 단계로 해석은 되지만 계약 성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수출 동제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씨앗은 많이 뿌려놨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라는 게 어쨌든 판단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한두 단계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910B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AI 훈련할 때 사용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화웨이도 계속해서 좀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 오픈 AI 인재 전쟁 보겠습니다. AI 코딩 스타트업으로 윈드서프가 이제 인수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픈 AI 대신에 구글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픈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나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픈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 기간에 대해서 인수를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구글이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글이 윈드서프 이제 바트 모함과 공동 참여했다 더글라스 챔 핵심 엔지니어죠. 이제 다수를 전격 영입하면서 인수 확보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딩을 돕는 AI 소프트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 AI가 30억 달러 우리나라 4조 넘는 이걸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요 부분을 막판에 이제 인수를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서 그래서 샘 올드만이 상당히 아쉽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구글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됐고 구글이 윈드서프 요 부분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핵심 인력들을 다 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왜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픈 AI가 이제 챗GPT라든가 이 부분에 텍스트 코딩을 개척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사람처럼 코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윈드서프예요. 그래서 AI가 사람처럼 코딩하는 전 과정을 윈드서프가 요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라든가 요 디버깅하든가 반복하는 수행하는 과정을 요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윈드서프인데 윈드서프는 자동 실행하거나 반복하거나 코딩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서프는 단순히 코드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어쨌든 해석하거나 코드를 짜거나 실행하거나 요 하는 진짜 보조 에이전시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완전히 다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 입장에서는 우리가 GPT에 같이 하면 이걸 완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협상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오픈 AI가 취준했었는데 막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 윈드서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못하게 됐다는 이유가 두 가지 입장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못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최종적인 입장에서는 윈드서프는 자신들의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쉽게 돼서 못하게 됐는데 구글은 이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고 구글은 인수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코딩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고 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됐고 이걸 인수함으로써 어쨌든 AI 인재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걸 하게 됨으로써 차세대 코딩 어쨌든 플랫폼과 글로벌 개발자를 확보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윈드서프는 일단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 외에도 기술 제공 가능 이야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픈 AI가 윈드서프를 비롯해서 AI 인수 기업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결렬되는 이유를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픈 AI 지배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불일치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 AI 지배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 오너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일반 회사랑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CEO가 있고 CEO가 모든 결정을 하지만 오픈 AI는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 올드만이 쫓겨났던 것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너무 느립니다. 이번에도 이사회가 어쨌든
결정이 느려서 이번에도 이제 못하게 된 결정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샘 올드만 이런 걸 너무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회를 고치고 싶어 하는 게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가져와서 고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분에 늦어서 아마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전략적 불일치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프너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은 이걸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픈AI는 이걸 오프너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자신들의 일부를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한 거고 원드서프는 인수를 해서 GPT에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코딩의 어떤 도움의 기능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철학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 아마 이해충돌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윈드서프와 관련해서 AI 기업 인수 관련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 위원들의 의사는 아직까지는 양극단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해임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어쨌든 계속 통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기된 제롬 파월 해임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스톤에 있는 어떤 기자들의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파월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짧고 단호한 발언이었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같은 날 파월 의장의 해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의 해임 근거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야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둔화의 근거로 해서 연준의 어쨌든 조속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쨌든 지나치게 느리고 고집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써가면서 파월 의장의 금리 고수의 기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파월 해임선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파월 의장에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한이 사실상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준하지만 임기 권한은 사실상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해임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지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충격이 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세계 금융의 기관이고 사실은 의장의 해임은 정치적 개입의 어쨌든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으로 역풍도 또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어쨌든 미국 내 초당적인 원칙으로 여겨지면서 대통령은 의장을 자의적으로 자르면 공화당 내부나 보수학자들조차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전처럼 압박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비판과 금리 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지금 내년 5월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해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아니다, 생각 없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의사로 공개됐을 때도 연준 인사들 의견을 봤을 때는 7월에는 인하해야 된다가 2명이었고요. 올해 아예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양극단으로 좀 펼쳐져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의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시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적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의 신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시장의 신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금융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의회나 언론 투자자들의 다양한 반발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압박 수단으로서 비판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나 법적 현실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연준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계가 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계속 오는 것 같으면서 반복적으로 표출을 하면서 도대체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계가 오면서 직접적으로 아마 사퇴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마 사퇴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공식 임기는 내년 5월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금리와 관련해서 인하를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틱톡 미성년자 중독입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가 제기했던 틱톡 소송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틱톡이 소송 기각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주가 이제 틱톡이 제기한 소송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소송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플랫폼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틱톡이 알고리즘이 자동 재생이라든가 푸시 알람이라든가 무한 스크롤 등 기능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이용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과 쇼핑 활동을 유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소비 학대를 위한 중독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틱톡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와 섹션 230이라고 하죠. 이제 언론을 면책하는 기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항을 들어서 콘텐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설계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책임은 설계 기능에서 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은 비단 이제 틱톡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메타라든가 디스코프라든가 스냅챗 다른 SNS를 겨냥해서 설계 기반 이런 부분의 책임론을 이제 계속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연방 차원에서 아동 보호에 관련돼서 이제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주에 대해서 이제 틱톡을 거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소송이 계속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앱 설계가 이제 청소년들의 어쨌든 정신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틱톡을 넘어서 테크 기업들이 이제 설계의 책임에 대해서 아동 보호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틱톡 소송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틱톡의 기각을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에 돌입한다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틱톡 같은 SNS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중독성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소송을 하는 거라서 그 자체로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틱톡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틱톡을 너무 겨냥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틱톡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청소년들을 장악한 플랫폼이라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이 이제 10대를 청소년들에게 기준이 자세히 보시면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은 10대 청소년 중에 비중이 가장 강력한 SNS 플랫폼입니다. 이제 미국 CDC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3세에서 17세 소년 중에 63%가 틱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 시간도 일일 평균 95분 이상 사용합니다. 사실 인스타라든가 스냅챗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가장 침투가 높은 알고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에게 중독성 있게 했다고 해도 틱톡의 유난히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상징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소송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이 소비 유도가 노골적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틱톡은 짧고 반복적인 영상이 빠른 추천 시스템이 이런 부분이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끝낸 앱이 아니라 소비하게 만든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틱톡 샵이라든가 알고리즘이 연동되어 있어서 사실 광고 노출, 감정 반응, 쇼핑 전환이라는 고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심리라든가 습관, 공략 구조가 설계 구조가 약간 의혹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틱톡은 청소년의 뇌발달 패턴을 분석해서 약간 보상 중심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설계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건 중국 기업이라는 약간 지정학적 민감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틱톡이 중국 기업이고 이제 미국 내 보수 성향이라는 이런 부분의 데이터
데이터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약간 요인 소송이 일어난 지역이 뉴햄프셔주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중국 플랫폼이라는 견제에 대한 약간 정치적 상징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약간 이제 이번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뉴햄프셔주라는 주의 특징도 이번 소송에 반영이 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노골적인 중독성과 소비를 유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26%대 급등세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21%대 역시나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와 LNF, OCI 홀딩스까지 나란히 12%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S&D 20%대 급락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MSC도 1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제주은행 8%, YG플러스 7%, 두산도 6%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거고요. LNF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렀었던 조방원은 쉬어가고 2차전지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중 LNF가 12%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시연을 했었는데요. 어떤 상승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LNF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SK온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북미 지역에서 사용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함께 공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내용인데요. 협약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LNF는 SK온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한 MOU를 맺은 상태고요. 아직 공급 시기나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인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협력
협력의 배경을 보면 SK온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ESS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미국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해두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양극재 파트너가 필요한데 LNF는 이미 대구 국가산단에 최대 6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 설비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준비가 빠르다는 점이 주목을 받은 거고요. KB증권에서도 이번 협력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LNF가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또 양산 준비까지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업체라는 점에서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LNF는 추가적으로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방 쪽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주도를 좀 해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LFP 시장에 LNF도 같이 뛰어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네, LNF는 원래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 그러니까 고성능 전기차용 소재를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저가 배터리, 특히 LFP 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LNF는 아예 LFP 사업을 전담할 새로운 법인도 세웠고요. 총 3,365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6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LFP 양극재는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점점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도 실제로 탈중국 공급망을 찾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요. 이번 SK온과의 협력이 북미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LNF는 이제 SK온과의 LFP 배터리 이슈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메이저 배터리 제조사랑 응급제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같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함께 힘을 좀 보태줬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4%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나고요. 포스코 퓨처엠까지 좀 살펴볼게요. 지금 3%대 강세 보이면서 14만 3,300원 선에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CI 홀딩스 살펴볼 거고요.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아리백 산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개장하자마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OCI 홀딩스는 12% 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상승 배경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OCI 홀딩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 정부가 밝힌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1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아리백 산단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리백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적용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관련 법안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발표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OCI 홀딩스는 태양광 발전에 꼭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태양광 밸류체인의 시작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아리백 추진 계획이 직접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요즘 시장 안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붙었다 하면은 좀 잘 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아리백 산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OCI 홀딩스가 특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핵심은 바로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실리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인데요. OCI 홀딩스는 국내에서 이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산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라는 방향성과도 잘 맞고요. 최근에는 정부가 아리백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이나 규제 완화처럼 다양한 혜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재무 체력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같은 날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K 이터닉스 등 다른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 정책 발표가 업종 전반에 강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리백 산단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중심적으로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오늘은 OCI홀딩스가 0.4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반대로 한 2.6% 정도 오릅니다. 네, 아마 배경에 리포트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IBK 투자증권 쪽에서 한화솔루션 목표 주가를 18%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7,000원 수준에서 44,000원까지 한 19% 가까이 상승을 좀 한 거라서 오늘 리포트 효과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한화솔루션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현대제철은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에는 다올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46,000원으로 크게 올린 영향이 컸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은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이익을 631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수치는 시장 평균 전망치였던 984억 원보다는 확연히 낮은 수준입니다. 봉연강류 가격이 하락한 반면에 고철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고요. 게다가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인해서 철근 수요까지 줄어든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예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2분기 성수기를 맞아서 생산이 늘어났어야 할 시점임에도 현대제철은 인천과 포항 철근 공장 가동을 잇따라 멈추는 셧다운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회성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점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목표 주가가 오른 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발표될 열연과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철광석과 연료탄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환율도 안정세로 접어든 흐름 역시나 하반기 원가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근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는 성수기를 맞아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회복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을까요? 네, 다올투자증권은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90억 원 그리고 4분기는 1,58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흐름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특히 1분기에 1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상반기보다는 훨씬 나아진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은 더딘 편이지만 철강업계는 공장 가동을 줄이면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고요. 재고 부담을 줄이면서 가격 방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하락과 또 환율 안정 그리고 반덤핑 이슈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실적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기는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현대제철은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본다면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의 KCC랑 금호석유화학이 창법 개정이나 주주 환원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나왔으니까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했던 종목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S&D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S&D인데 이 그동안 누려왔었던 독점 프리미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삼양식품의 인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국내 소스 전문 업체 GNF의 지분 100%를 약 6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 GNF가 라면 스프와 분말 소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삼양식품이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불닭볶음면 같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소스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하려는 전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S&D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빠르게 바뀐 건데요. S&D는 지금까지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소스를 공급해온 주요 OEM 파트너입니다. 만약 삼양식품이 소스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S&D의 매출에도 직결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곧바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독점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큰 하락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고객사가 이제 소스를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라는 점에서 S&D는 큰 폭의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번 인수가 그러면 S&D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양식품은 현재까지는 인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서서 소스 생산을 직접 가져가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 소스를 대부분 외부에 위탁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걸 GNF를 통해서 내재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D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력 거래처의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S&D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3만 원대였지만 불닭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13만 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의존도가 높은 구조였던 만큼 이번 인수 소식이 중장기적인 실적 둔화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급락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공급 계약 변경이나 또 해지 같은 공식 발표는 없고요. 삼양식품이 GNF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양식품 측의 입장이나 또 전략 변화에 따라서 S&D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만드는 삼양식품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사실 현명한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납품하고 있는 S&D 입장에서는 독점 프리미엄이 깨지면 급락하는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S&D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벌써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입니다. 14%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럼 삼양식품 흐름도 함께 잠깐 볼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0.75%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된 직후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단기 수급이 좀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2조 9,1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마무리 발표였는데요. 국내 방산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또 구주주 청약률이 106.4%,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도 227.6대 1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흥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주가 시장에 풀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늘면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나 또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처럼 규모가 큰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일이었던 3월 20일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약 18% 넘게 올라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번엔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상증자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단기 수급과 가격 조정의 흐름은 불가피했던 셈입니다.
네, 유상증자 자체는 흥행을 했다 하지만 원래 유상증자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이런 흐름이 같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3조 원가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사업 확대와 또 미래기술 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조달 자금 중에서 1조 3천억 원은 해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현지의 K9 자주포나 또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체계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나토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도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9,188억 원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6천억 원은 추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억 원은 국내외 공장 설비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재무 구조 개선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를 대응하고 또 현지화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 무기체계 기술 투자까지 이렇게 중장기 성장에 필요한 투자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회사 측도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서 글로벌 방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상증자에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그리고 최대 주주인 한화까지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4조 2천억 원의 재원을 조달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방산업종 평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후 신주 상장 일정과 또 실제 자금 집행 흐름, 그리고 수주 공시 여부 등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유상증자 자금이 어디에 활용될지도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JP모건 측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TP를 110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81만 원 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룸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0.74%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곤 앵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았습니다.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의 황민영 멘토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좀 괜찮은 버팀목이 되어줬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의 35%의 관세 통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나라에도 고유 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도세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지난 금요일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려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들어왔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뭐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물량들이 조금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꼬리를 좀 물었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죠.
바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 캐나다에도 관세를 또 매기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쪽에서도 이제 서한을 보낸다는 얘기가 또 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서한이 공개가 되고 아마 14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15일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식의 관세 정책이 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쪽에서의 관세 정책이 그동안 이제 일본하고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유럽 연합 쪽에 이 서한을 보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관세 정책이 또 이뤄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유럽 연합에서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에서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유예를 좀 시켜놨단 말이죠. 근데 14일부터 이 유예 기간이 풀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향 이제 보복 관세 조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국에서 보내는 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조치를 취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초에 관세에 대한 충격들, 과연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관세를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에 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한을 되게 빨리 받았잖아요. 네. 서한을 빨리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뼈아픈 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서한을 받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8월 1일부로 그 전까지만 이 관세 협상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를 좀 빨리 맞은 이 나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한을 빨리 받은 나라들은 불확실성이 좀 더 빨리 해소가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 관세율이 어느 정도는 확정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이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요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올라갔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주도주 쪽으로 좀 전략을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좀 과열 종목이었고 좀 연일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이 프리마켓에서도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0.5%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째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슬슬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 원전 쪽을 어떻게 모멘텀 가져가면 좋을까요? 원전 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원전 쪽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인 거예요.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다른 원전주들에 비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안에서의 포트의 조정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덜어내고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좀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안에서의 조정이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진다고 해서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은 이제 특정 종목들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그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좀 얘기했던 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될 거고 이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물리게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난 이제 7월 9일 날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점이 나오는 그 신호 중에서는 매도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원전주 관련해서는 섹터의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잘 갔던 대장주였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계속 과열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선주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주들 금요일장에서 좀 동반 하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HD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부분에 파업이 좀 돌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악재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주들의 모멘텀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노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이슈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금 이제 조선 섹터들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조선주들이 그동안 올라갔다는 건 이 관세 쪽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시장의 흐름이 상승하는 장에서 한쪽 섹터에서만 계속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이제 수급들은 변하고 새로운 섹터들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관세를 협상하기 전과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는 회피 물량들이 당연히 이제 피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져있던 관세 피해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부터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또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피성 물량들이 이제 다시 오히려 피해주들로 이동하는 이 시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포트의 변경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가 항상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확실한 고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때가 고점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약간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일 고유 관세를 이제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출회가 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말 사이에는 캐나다에 3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약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도 이렇게 코스피에서 역시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 하락하면서 3,1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0.31% 상승하면서 802포인트 선 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반도체 두토 아무래도 오늘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16% 하락하면서 62,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도 돌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9% 하락하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93%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지난주에는 그래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쉬어가면서 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죠. KB금융 쪽, 우리 지주사, 은행 쪽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오늘 1.28% 상승하면서 11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0.48%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볼까요? 1위부터 5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같이 살아있는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2%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0.15% 오늘 미용기기 단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에코프로 형제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0.1%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0.3%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주들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마저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외국인에서는 지금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도 우위가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 출발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큰 호재로 인해서 뭔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아침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개별적으로 강하게 아침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력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한 증시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로 처음에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매수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의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들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박스권 고점 라인이 3,140포인트 정도 이 구간이었는데 이 자리가 넘어섰고 이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단기 조정이 들어온다. 항상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조정 시에 나중에 놓쳤다가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서야 따라붙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일단 오전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후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특별히 좀 안 좋은 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오전장에 좀 눈치 보다가 오후장에 본격적인 수급의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 아무래도 지금 눈치 보기 장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고 이제 향방과 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글로벌 뷰티 박람회가 또 3일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한국 화장품 20%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APR 역시나 좀 계속해서 잘 갔던 APR도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는 기대감,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코스모프로프라는 행사가 또 있어요.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번에 개최가 되는데 이건 대규모 이 뷰티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이제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국 공급망을 또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또 개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된 기업들이 어느 종목,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따져본다면 결국 이제 화장품 쪽이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쪽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의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1분기 때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1%의 증가율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또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화장품주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K뷰티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멘텀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SK하이닉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6% 상승하면서 또 30만 원 가까이 또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40%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도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TSMC 관련해서 또 반도체 쪽으로는 어떤 모멘텀,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 반도체주들이 같이 갔으면 참 좋은데 네. 하이닉스하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서로 간에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TSMC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 반도체 즉 AI 쪽에서의 시장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TSMC 쪽에 이 물량들을 주고 있는 그 업체들이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또 AMD 이런 이게 AI 관련 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확인시켜줬지만 결국은 TSMC는 파운더리 업체로서 삼성전자 쪽하고 경쟁 업체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엔비디아의 수주를 못 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쪽은 수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운더리 쪽에서의 경쟁 업체다 보니까 TSMC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쟁 업체로서 삼성전자는 좀 부진하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주가 또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TSMC 쪽에서도.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TSMC 쪽에서의 실적이 아마 좀 이게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AI 쪽에서의 성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하락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 2% 강세 흐름 보이면서 30만 원을 또 돌파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모멘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AI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탈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내년부터 이 음료 페트병에 대해서는 재생 원료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요. 재생 에너지 사실상 좀 감사한 관련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가졌었잖아요. 이때 이 모멘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항상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도 바뀌고 시기에 따라서도 많이 변해요. 실제로 지금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종이 빨대를 썼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재생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장기적인 상승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단발성 재료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좀 장기적으로 보여야 한다. 아니면 지금 좀 힘을 줘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정책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또 주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태양광 쪽으로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 감세랑 관련해서 굉장히 또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 감세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는 계속 늘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한 만큼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이쪽으로 태양광 쪽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 그 정책에 기반해서 태양광 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뭐 태양광 쪽을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좀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에서의 만약에 어떤 이제 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내 실정의 태양광 쪽의 사업이 크게 육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조량도 되게 좀 중요하죠. 만약 비가 온다면 태양광 쪽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키워준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저가 물량 공세를 이겨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이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견제를 해왔지만 이 견제조차도 지금 중국은 이겨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내 쪽에서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건 단발성 이슈에 좀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발성이다,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쪽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간밤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좀 준비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쪽으로의 전략 모멘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예전에도 이 코인장이 또 많이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알트코인도 역시 올라가고 또 민코인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또 코인을 발행했거나 보통 게임주들이죠.
아니면 이제 코인의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코인 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걸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코인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거 코인 관련주를 투자를 할까? 차라리 코인을 직접 투자한다면 네.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국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훨씬 더 큰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코인을 차라리 사는 게 낫고 그게 굳이 나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또 국내 증시 강세장이잖아요. 네. 강세장 안에서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네, 굳이 그쪽까지 돌려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쭤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는 거는 코인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보다는 코인에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시즌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하다가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자리를 좀 잡았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800선을 딱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데 닥에서는 좀 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관세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이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이 관세 30%에 관련된 부가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펜타닐 차단을 위한 협조가 좀 있을 경우에는 20%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빼주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충격도가 그 이전보다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영향을 좀 끼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최근의 고가 형성 부분에 대한 조정에 좀 빌미가 됐었고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시초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수가 일본 기준에서에 대한 고가 기준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착화된 8월 1일까지에 대한 일부 관세 시행을 좀 앞둔 그런 관세 리스크가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해당되는 기한 안에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요 국가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로 일부가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제한적이라면 지수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어떤 이 상승 기조는 당분간 연속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70조 원대를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70조 원대를 회복했을 때 3,000포인트에서 3,100선을 가는데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좀 감소됐던 부분들이 증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 대금이 증가된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되죠. 거래 대금이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
17조. 지금 코스닥이 한 9,500원. 거의 뭐 합산을 한 2조 원대가 좀 넘는 거래 대금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증시 혜택금들의 감소보다는 증시 혜택금이 거래 대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시 혜택금이 증가되면서 거래 대금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용잔고가 2조 원대, 20조 원대에서 지금 21조, 1조 원 가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매도 잔고도 지금 전일 종가 기준에서 한 9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수급은 점진적인 지수의 어떤 우상향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만 신용잔고의 부담도 일부가 좀 커지고 있는 점 내지는 공매도 잔고의 어떤 증가 부분들도 맞아요. 수급적인 어떤 부담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증시 이탈 가능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공매도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중 최고치 9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쉼없이 올라온 감이 있다 보니까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쪽으로도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쪽 먼저 보겠습니다. SK스퀘어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자리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까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APR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APR이 여기 이름 올리고 있고요. APR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매도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관에 들어가 있는 1순위 종목 삼성 SDS가 순매도에 외국인 쪽 순매도에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순매수를 좀 살펴봤을 때 묶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2차전지 섹터인 것 같아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먼저 흐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점 나왔을 때 사두면요. 어느 정도 한 10%에서 한 5% 요 내외 사이로 꼭 수익은 좀 나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요 정도가 기대 수익으로 보고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가격선으로 보면은 일단 저점에서 일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에 대한 회복률은 미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이나 최근 한 2년치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은 뭐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구간부터 정말 묶여있지 않고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업황들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나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일부 이번 이 BBB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9월 30일자로 좀 종료됐던 네.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영향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실적에 일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이 노이즈가 좀 됐습니다. 다만 항상 좀 강조드렸던 데이터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갔던 유로피앙 전기차에 대한 공급 비중들이 증가되고 있고 침투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2년 전에 사실 이 유럽의 이 침체기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캐즘의 진입 구간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이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 내지는 축소 효과가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좀 현실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분 영향도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이 프로모션 정책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이익 훼손이 일부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기대 요인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테슬라가 2분기까지 인도량이 좀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뭐 컨센서스에 좀 소폭 하회를 좀 했지만 대체로 좀 부합할 때는 평가가 좀 냉정하게 좀 표현하면은 더 나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고 이 부분이 과연 상반기까지 정체된 요인들을 하반기에 얼마만큼 수요 회복을 통해서 실적으로 좀 입증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테슬라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 방향성도 궤를 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해 본다면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수요 회복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이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6월 3주차에서 4주차 넘어가는 데이터에서 중국 시장과 일부 좀 유럽 시장에서
모델 I 이번에 최근에 좀 출시됐던 이 모델의 신차죠. 출하량들이 일단 6월 데이터 기준에서 뭐 가장 높은 판매량을 좀 기록했다는 점들이 오히려 이제 출하량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이 3분기 내지 4분기에 오히려 인도량으로 좀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확인이 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2차 전지가 뭐 업황이 나아졌다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수급상으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방원이시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나 삼성전자 쪽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금요일날 좀 올라오고 오늘은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도 좋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카오를 좀 볼 텐데요. 외국인 순매도 쪽에 지금 네카오가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은 차트가 그림을 그려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봤을 때는 종가상으로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두 다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21선 모두 다 두 종목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매수 접근도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추세에서는 아직 이탈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일단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중기적인 추세선은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지만 고점 대비에 대한 단기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하반기의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내지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단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일부 노이즈를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 효과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들, 특히나 AI 전환들이 좀 가속화됐던 부분들이 일부 B2B에 연결되는 실적과 좀 맞물리면서 AI 뭐 서치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광고 부분에 대한 수익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도 해서 하반기 소버린 AI 정책들의 관점에서 뭐 확장성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점진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정책 수혜는 일단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일단 네이버에 비해서는 뭐 실적 노이즈가 좀 일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 확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하반기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하반기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카나나 AI가 하반기에 서비스화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3분기에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카카오톡 안에서에 대한 뭐 선물하기, 이커머스 기능과 좀 연동되는 효과들 그리고 오픈 AI와 협업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AI 모델과 좀 접합될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소버린 AI 정책들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만큼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2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간의 어떤 이 실적 희비는 유의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카오 모두 다 일단은 지지를 받고 가고 있으니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상으로 봐도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강보합 쪽으로 흐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11만 9천 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 중에서 SGA가 오늘은 상한가에도 들어간 모습. 다만 이제 아직은 동전주로 움직임 좀 나오고 있어서 상한가라는 부분들 일단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라서 기대감이 일단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소비주입니다. 사실 오늘 화장품이 가장 강하긴 한데 앞서서 코너에서 화장품주를 좀 점검을 해봐서 저희는 큰 틀에서 소비주로 좀 엮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 행사도 처음에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열어보니까 YY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늘 화장품주에게 큰 힘이 좀 보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열어볼게요. 마지막 테마는 탈플라스틱이고요.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흐름이 좀 이어가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삼용물산이나 CTK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정책이 묻었다 하면 요즘 잘 가고 있죠. 아리백 산단 이야기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또 탄소 배출권이나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오늘도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개장하고 나서도 시세를 일단 충분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삼육물산이 가장 등락률이 크네요. 14% 넘게 상승률 켜져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또 에코플라스틱인데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 부분으로 체크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가장 강한 가상화폐부터 열어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11만 9천 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일부 수급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약간의 어떤 수급 차이가 희비가 좀 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미국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 연속성들 최근에 뭐 코인베이스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했고요. 대체적인 어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이게 단발적인 어떤 수급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앵커님께서 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에 이 크립토데이 미국 하원에서 좀 지정했던 이 가상화폐 3종 법안에 대한 어떤 법안 심의와 어떤 이 법안을 표결하는 그런 절차가 좀 이번 주에 좀 본격화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지난주부터 대체적 어떤 이 수급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현물 시장인 비트코인 어떤 가격 상승과 좀 동조되면서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3종의 법안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좀 정하는 일명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표결이 좀 앞두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거래소 감독이라든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좀 금지하는 그러니까 CBDC를 좀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법안 3종을 이번 하원에서 좀 표결을 좀 할 텐데 지난 상원에서 좀 압도적인 어떤 통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3종 법안이 이번 하원에서는 뭐 통과는 기정사실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급 기대감은 세론으로 좀 작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에 관련된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호조 안에서 오히려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좀 제도화된다는 점, 이 부분이 미국을 좀 주축을 해서 향후에 뭐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주요국들에 관련된 어떤 도입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시장 제도화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기조 안에서 오히려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보다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수급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관련주들이 오늘은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9천 달러 선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 상승한 거고요. 24시간, 그러니까 전일 대비했을 때는 한 1.4% 상승세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게 보면 크립토 위크 포함해서 더 넓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가상자산랑 관련한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달, 그러니까 상반기 지난 1분기 정도에 대한 수급 기준을 감안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원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좀 그렇죠. 상승하는 그런 동조 수급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을 했었고 이 부분은 크게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지분을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이어졌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어떤 케이스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업비트의 이 운영사 두나무와 지금 빗썸의 경우에는 뭐 다음 달 인적 분할을 통해서 IPO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구체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두나무와 빗썸의 이 IPO 확대 기대감들 이 부분은 오히려 최근에 어떤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될 수 있고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진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지분 투자 기업들에 대한 가치 반영들이 만약에 IPO가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과연 얼마만큼 좀 반영을 해줄까 이게 좀 관건이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최근에 어떤 자산 규모를 모두 다 인정받으면서 좀 상장이 좀 된다면 오히려 피투자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분 투자의 이 가치가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뭐 이 두나무라든가 빗썸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IPO에 관련된 기대감을 단순한 기대감보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이 과연 재무제표에 얼마만큼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산으로서에 대한 어떤 현금화가 얼마만큼에 대한 외형 확장을 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 IPO의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이번 이 크립토 위크 주간 안에서 이제 통과 좀 된다면 이번이 국내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라든가 이번 달에 혁신법의 어떤 발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이 관련 부처가 좀 신설이 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일회성 수급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순환매로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이 부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에 대해서 특히나 뭐 상표권만 좀 등록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강점을 좀 갖는 부분들은 결제 시스템이 현재와 전혀 좀 다르게 재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좀 보유하고 있거나 보안이라든가 인증의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 수혜주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가 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삼성 SDS라든가 LG CNS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금융인프라 투자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가상화폐에 관련된 결제 시스템을 먼저 좀 도입했던 이력이 있던 다날의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 다날, 뭐 LG CNS 같은 종목들은 좀 재차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르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시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두 번째 테마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비주 좀 큰 틀에서 바라보겠고요. 소백 쿠폰은 21일 날 이제 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도 좀 다가와 있다 보니까 소비 유통주가 상승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봤을 때는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면세랑 여행이 좀 가다가 지금은 백화점, 편의점, 렌터카, 소매 유통 이런 종목들까지도 쭉 올라오고 있어서요. 날개 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소비 쿠폰 날짜가 21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까지, 세론 대비해서 그 전까지만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수급 기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에 재난지원금을 좀 받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실질적인 데이터가 좀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저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소비 쿠폰, 그러니까 그때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어떤 이 우리가 지역화폐를 전혀 좀 사용할 수가 좀 없는데 소상공인이 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뭐 사용 제한 요건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편의점사들에 대한 해당되는 그 해당 분기 매출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는 편의점이라든가 유통업종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그런 소비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내포하면서 약간의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의 관점에서는 뭐 편의점주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GS 리테일이 4.9% 정도, 이마트, BGF 리테일이 한 2.5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 소비 쿠폰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향후의 어떤 실적 기대감과 좀 연동해서 다만 저는 이제 21일 소비 쿠폰이 좀 지급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세론에는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당되는 기대감들이 이번 주까지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요. 실적의 기대 효과들은 대체적인 어떤 이 지원금의 폭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일회성에 대한 어떤 실적의 유입 효과들 이런 부분들은 좀 단발성인 만큼은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일단은 소비 쿠폰 기대감은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편의점, 유통 쪽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딱 오늘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단 소비 쿠폰 날짜가 21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 동안에는 세론 대비하면서 일단 수급은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신재생 전환은 필요, 균형이 핵심 같다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AI를 좀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까지 같이 붙어주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최근 펼쳐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장, 이것보다는 산업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현재 시장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등 다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구조인데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태양이 떠 있거나 또 바람이 불어야만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 석탄 같은 기존 전력원을 유지를 하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중을 키우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현재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즉 고압 직류 송선망 같은 이런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지역 간에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풍력 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또 서울까지 끌어오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면서 전력 안정성도 함께 챙기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AI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전력 설비랑 변압기 쪽이 잘 갔고, 그러면 그 전기 어떻게 끌어올 건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선주들이 잘 가는 흐름이 여태까지 좀 나타났고요. 전력원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사실 현실성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원전 쪽이고요. 좀 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태양광이랑 풍력 쪽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현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VDC에 필요한 이 변환 설비나 또 송전 장비가 거의 국산화가 안 돼 있는 구조인데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에너지 고속도로 자체가 외산 인프라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와 속도인데요. 연구 개발도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설비를 깔 물리적 시간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체코 원전 이후의 해외 수주,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 같은 영역에서도 현재 체급을 키우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결국 이 에너지 프로젝트는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잡고 또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현재 핵심으로 시장에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부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산업 성장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LG 가전회사 아니야? 갑자기 HBM 장비를 해? 라는 댓글입니다. LG전자가 꿈의 반도체 장비로 불리고 있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두이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이 장비가 어떤 기술인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만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또 정교하게 쌓아서 만든 첨단 장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열 압착 본더를 써서 칩 사이에 범프라는 단자를 놓고 이렇게 눌러 붙였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 범프 없이 칩을 직접 포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범프가 사라지면 칩 두께는 얇아지고 또 발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처럼 수직으로 칩을 여러 층 쌓는 구조에서는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꿈의 장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낸드 플랫이나 이 시스템 반도체 일부에만 기술이 적용돼 왔고 HBM에는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 지형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LG전자가 여기에 HBM 시장에도 갑자기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HBM은 이제 D램을 적층해서 쭉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좀 도와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사실 앞에 댓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전회사로 좀 더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갑자기 이 시장에 진입하는 배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에 집중하는 걸까요? 네, 핵심은 AI 시대의 이 HBM 수요와 또 LG의 B2B 사업 전환의 두 가지로 크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또 HBM의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걸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장비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다 보니 이 기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G 입장에서는 또 현재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고요. 또 생활 가전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근 B2B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장 그리고 냉난방 공조 같은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HVAC 매출만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하이브리드 본더도 그 연장선 속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원래 디스플레이와 전장 장비 중심으로 기술을 연구하던 조직인데요. 이번에 반도체 패키징 조직을 키우고 또 고급 인력도 함께 채용을 하면서 완전히 신규 청장축으로 함께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또 양산 목표도 명확합니다.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함께 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에서 앞서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들 사이에서 사실 글로벌 장비 강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정작 HBM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은 장비 국산화에 따른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즉 LG가 여기서 기술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또 파악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회사 세메스를 통해 자체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 중에 있고 또 올해 안으로 차세대 HBM4 생산에 이 장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HBM4 2부터 또 도입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기존 TC 본더를 공급하던 한미반도체는 아예 285억 원을 들여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한화세미텍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면서 SK와의 관계를 현재 확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시장은 기술 완성도와 또 타이밍 싸움이다.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누구도 이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LG전자가 만약 빠르게 추격에 또 성공을 한다면 단순히 장비 사업 진출이 아니라 여길 넘어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HBM4 시장에서 개화를 하기 위해선 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기업들의 경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사실 하이브리드 본더하면 대표적인 장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오늘 흐름 보면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의 독점 프리미엄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5.5% 정도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 프리미엄을 먼저 깼던 건 사실 한화세미텍입니다. 그래서 한화비전을 먼저 좀 살펴보면 한화비전도 오늘 3.9%, 4%대 가까운 지금 하락세 보이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오늘 소식이 나온 LG전자 보면 LG전자는 3.7%, 우선주도 1.7%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LG전자가 이렇게 상승폭이 좀 긴 종목은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오늘 8만 원 선 터치까지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상태라서 78,3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과 약보합 오르내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은 선물 쪽에서 오늘 개장했을 때는 매도로 찍혀 있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선물 쪽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오후장에서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